서울의 심장부 K그룹 타워의 최상층은 언제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야경이 보석처럼 흩뿌려져 있었지만 그 아름다움을 감상할 여유를 가진 이는 아무도 없었다. 이곳은 권지훈 회장의 집무실이자 대한민국 경제의 흐름을 좌우하는 결정들이 내려지는 전쟁터였다. 그리고 그 전쟁터의 가장 유능한 지휘관은 아이러니하게도 권지훈 자신이 아니었다. 한서연 실장,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권지훈의 목소리에 그림자처럼 그의 곁을 지키던 한서연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대답했다. 네, 회장님. 그녀는 지난 10년간 권지훈의 비서실장이었다. 하지만 단순한 비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기억이었고 그의 계획이었으며 때로는 그의 이성이었다. 그가 새벽 3시에 잠꼬대처럼 중얼거린 아이디어를 다음날 아침 완벽한 사업 계획서로 만들어내는 사람이었고 그가 놓친 계약서의 독소 조항을 귀신같이 찾아내 수천억의 손실을 막아내는 사람이었다. K그룹의 직원들은 농담처럼 말했다. 권지훈 회장에게는 2개의 뇌가 있는데 하나는 그의 머릿속에 다른 하나는 한서연 실장의 태블릿 PC 안에 있다고. 유로파 인더스트리와의 합병 계약서 최종본 5분 뒤에 회의실에서 브리핑하도록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분 뒤에 있을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예상 질문과 답변 시나리오도 업데이트해 두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3번 시나리오에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마이클 정 이사가 분명히 허점을 파고들 겁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차분하고 건조했다. 감정의 동요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하게 프로페셔널한 톤. 하지만 그 건조함 속에 지난 10년의 세월이 녹아 있었다. 대학을 갓 졸업한 24세 나이에 이제 막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아 사방의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던 29의 권지훈을 만났다. 모두가 그가 3년을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수군거릴 때 그녀는 그의 뒤에서 묵묵히 밤을 새우며 그의 방패가 되어 주었다. 그가 분노에 차 서류를 집어 던질 때 그녀는 말없이 그것을 주워 담아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렇게 10년 그들은 단순한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를 넘어선 그 어떤 단어로도 정의하기 힘든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다. 적어도 서연은 그렇게 믿었다. 그 믿음의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은 3개월 전 인턴 사원 임유라가 비서실에 배치되면서부터였다. 작고 가녀린 체구 근방이라도 눈물을 터뜨릴 것 같은 커다란 눈망울을 가진 유라는 서연과는 정반대의 여자였다. 그녀는 툭하면 서류에 커피를 쏟았고 중요한 전화 연결을 실수했으며 복사기 앞에서 쩔쩔매기 일수였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서연에게 없는 것이 있었다. 바로 연약함과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애교였다. 회장님 죄송해요. 제가 또 실수했어요. 흑! 괜찮아. 아직 배우는 중이니까 다친 데는 없고. 권지훈은 단 한 번도 서연에게 보여준 적 없는 다정한 목소리로 유라를 위로했다. 서연이 작은 실수라도 하면 온 세상이 떠나갈 듯 질책하던 그였기에 그 변화는 더욱 날카롭게 서연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유라는 영리했다. 그녀는 자신의 실수를 교묘하게 이용해 지훈의 동정심과 관심을 얻어냈고 서연의 완벽함을 인간미 없는 차가움으로 포장해 그들 사이를 이간질했다. 그리고 오늘 마침내 올 것이 왔다. K그룹의 미래가 걸린 차세대 반도체 기술 프로젝트 제우스의 핵심 설계도가 경쟁사인 태성전자에 유출되는 사상 초유의 보안 사고가 터진 것이다. 긴급 임원 회의가 소집되었고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권지훈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누구야? 감히 내 뒤통수를 친 배신자가 누구냐고. 그의 고함에 임원들은 숨을 죽였다. 그때 회의실 구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임유라였다. 회장님, 제가 이걸 말씀드려야 할지.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유라는 눈물에 젖은 얼굴로 떨리는 손을 들어 태블릿 PC 하나를 가리켰다. 보안팀장이 제출한 증거 자료였다. 어젯밤 서버실 근처에서 한서연 실장님을 봤어요. 평소와는 달리 굉장히 불안해 보이셨고 혹시나 해서 실장님 개인 클라우드의 접속 기록을 확인해봤는데 어젯밤 11시 37분 태성전자 쪽 IP로 대용량 파일이 전송된 기록이 남아있었어요. 순간 회의실의 모든 공기가 멎는 듯했다. 사람들의 경악과 의심이 담긴 시선이 일제히 서연에게로 향했다. 서연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어젯밤 그 시각 그녀는 지훈의 개인 와인 창고에서 그의 생일 선물로 줄 희귀 와인을 정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걸 증명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곳은 오직 지훈과 그녀만이 아는 비밀 장소였으니까. 한서연 실장. 지훈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10년의 신뢰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차가운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임유라를 향한 연민만이 가득했다. 사슬링가 아니 미르. 서연은 짧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다. 아니라니. 그럼 이 접속 기록은 뭔데? 내가 내게 어떤 믿음을 줬는데 감히 내 뒤에서 이런 짓을 벌여 10년이야. 내가 너를 믿어온 세월이 10년이라고 그런데 고작 돈 몇 푼에 나를 팔아넘겨. 지훈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를 울렸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서연의 심장에 박혔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돈 때문에 그의 곁에 있었던 적이 없었다. 오히려 자신의 사재를 털어 그의 사업 위기를 막아준 적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기억하지 못했다. 아니, 기억하려 하지 않았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변명하고 싶었다. 어젯밤에 알리바이를 대고 임유라의 거짓말을 파헤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눈을 보는 순간 그 모든 것이 부질없음을 깨달았다. 그의 마음은 이미 그녀를 떠나 있었다. 그녀의 진실은 그의 불신 앞에서는 한낱 소음일 뿐이었다. 구석에서 임유라가 더욱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실장님, 어째서 회장님께서 실장님을 얼마나 아끼셨는데 제가 괜히 말했나 봐요. 그냥 덮을 걸 그랬어요. 그 가증스러운 연기에 지훈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다. 그는 서연을 향해 최종 선고를 내리듯 말했다. 보안팀은 지금 즉시 한서연 실장의 모든 직위를 해제하고 출입 권한을 정지시켜 법무팀은 이번 유출 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준비해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한서연, 내 눈앞에서 사라져. 그 마지막 말이 서연의 세상 전체를 무너뜨렸다. 지난 10년의 헌신이 청춘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단 한순간에 부정당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텅 빈 눈으로 지훈을 그리고 그의 옆에서 교활한 미소를 숨기며 눈물을 흘리는 유라를 번갈아 바라볼 뿐이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돌려 회의실을 걸어 나갔다. 그녀의 등 뒤로 수많은 임원들의 경멸적인 수군거림이 따라붙었다. 하지만 서연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만이 귓가를 맴돌았다.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온 서연은 말없이 책상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10년의 세월이 담긴 물건들이었지만 정리하는 데는 10분도 차에 걸리지 않았다. 그녀에게 개인적인 물건이란 애초에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책상 위에는 지훈이 3년 전 유럽 출장에서 돌아오며 무심하게 던져준 낡은 만년필 하나만이 남아있었다. 한때는 그것을 보물처럼 여겼지만 이제는 차가운 쇠덩이에 불과했다. 서연은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서 사직서를 꺼냈다. 날짜가 비어있는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그녀는 펜을 들어 오늘 날짜를 적어 내려갔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회장실로 향했다. 문을 열자 지훈이 유라의 어깨를 감싸 안고 위로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 다정한 모습이 방금 전 자신에게 퍼부었던 잔인한 말들과 겹쳐지며 서연의 남은 미련마저 죄로 만들어버렸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책상 위에 사직서를 올려놓았다. 지훈이 놀란 눈으로 그녀를 쳐다봤지만 서연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완벽한 무표정. 그것은 지난 10년간 권지훈을 위해 그녀가 갈고 닦아온 최고의 무기이자 이제 그에게 겨누는 가장 날카로운 칼이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회장님.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그녀는 미련 없이 돌아섰다. K그룹 타워를 빠져나오는 순간까지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서울의 화려한 불빛이 그녀의 텅 빈 눈동자에 비쳤다. 쓰러졌다. 그녀의 10년이, 그녀의 청춘이, 그녀의 사랑이 그렇게 끝났다. 한서연이 사라졌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전화기는 꺼져 있었고 살던 오피스텔은 계약 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룻밤 사이에 텅 비어 있었다.
10년간 K그룹에 헌신한 대가로 받은 퇴직금과 주식마저 찾아가지 않았다. 그녀의 증발은 너무나 완전해서 권지우는 순간적으로 그녀가 정말로 스파이였고 모든 것이 계획된 도주였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 생각은 그의 분노를 정당화해 주었고 배신감으로 인한 상처를 잠시나마 잊게 해주었다. 흥 도망갈 줄 알았지. 죄 지은 놈이 발 뻗고 자겠어. 지우는 코웃음을 치며 빈 서연의 자리를 바라보았다. 텅 빈 공간이 잠시 어색했지만 그는 곧 고개를 저었다. 세상에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란 없다. 특히 자신과 같은 사람에게는 더더욱. 그는 자신의 제국에서 신과 같은 존재였고 부품 하나가 고장났다고 해서 시스템 전체가 멈출 리 없었다. 임유라 씨. 네네 회장님. 화들짝 놀라며 달려오는 유라의 모습에 지훈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저 순수하고 겁 많은 모습이 좋았다. 한서연의 얼음 같은 완벽함과는 다른 지켜주고 싶은 무언가가 있었다. 오늘부터 한 실장, 아니 한서연 씨가 하던 업무 임유라 씨가 맡도록 해. 내가 직접 가르쳐주지. 네, 제가요. 하지만 전 아직 부족한데. 부족하니까 배우는 거지. 걱정 마. 옆에서 내가 다 봐줄 테니까. 유라의 얼굴에 감격과 기쁨이 어리는 것을 보며 지훈은 만족감을 느꼈다. 이것은 유라에 대한 보상이자 사라진 서연에 대한 보란 듯한 선언이었다. 너 없이도 아무 문제 없다고. 아니 오히려 더 좋을 것이라고. 하지만 그 오만한 자신감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기는 데는 하루도 차에 걸리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지훈은 평소보다 30분 늦게 출근했다. 어젯밤 늦게까지 서연의 배신에 대한 분노로 잠을 설친 탓이었다. 평소라면 그의 컨디션을 정확히 파악한 서연이 아침 7시 정각에 모닝콜과 함께 오늘의 주요 일정 그리고 각 일정에 필요한 브리핑 자료 요약본을 음성 메시지로 남겨놓았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 아침 그의 전화기는 침묵을 지켰다. 젠장 늦었잖아. 허둥지둥 옷을 챙겨 입고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습관처럼 외쳤다. 한 실장 오늘 첫 미팅이 뭐였지? 자료 가져와. 순간 비서실 전체가 얼어붙었다. 지훈 역시 자신이 무심코 뱉은 말을 깨닫고 얼굴을 굳혔다. 그때 유라가 겁먹은 토끼 같은 얼굴로 다가왔다. 왜 후장님, 오늘 첫 일정은 9시 싱가포르 지사장과의 화상회의입니다. 여기 자료. 그녀가 내민 것은 서연이 정리하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두서 없이 출력된 보고서 뭉치였다. 지훈은 미간을 찌푸리며 자료를 받아들었다. 서연이라면 회의 직전 5분 만에 완벽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핵심 내용만 따로 정리해 밑줄까지 쳐서 건넸을 것이다. 하지만 이 종이 뭉치들은 그저 무의미한 텍스트의 나열일 뿐이었다. 이게 다야 요점 정리한 건 없어.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업무 파악이 덜 돼서. 유라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표정을 짓자 지훈은 차마 더 화를 내지 못하고 혀를 찼다. 결국 그는 회의 시작 전까지 15분 동안 수십 장의 보고서를 미친 듯이 읽어 내려가야 했다. 혼돈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오후에는 일본 투자자와의 오찬이 잡혀 있었는데 유라는 투자자가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고급 해산물 레스토랑을 예약했다. 뒤늦게 사실을 안 지훈이 불같이 화를 내자 유라는 울먹이며 사과했고 그는 또다시 그녀를 다독여야만 했다. 저녁에는 평소라면 서연이 완벽하게 관리해 주었을 VIP 리셉션에 참석해야 했다. 하지만 유라는 각 참석자들의 신상 정보나 K그룹과의 관계 그리고 대화 시 유의해야 할 점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결국 지우는 리셉션 내내 중요한 인물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엉뚱한 실수를 연발하는 총흙을 벌여야 했다. 밤 11시가 넘어 파김치가 되어 집무실로 돌아온 지우는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인 결제 서류들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서연이 있을 때는 이 모든 서류가 중요도와 긴급도에 따라 완벽하게 분류되어 있었고 각 서류의 핵심 내용과 지훈이 결정해야 할 사항이 포스트잇에 간결하게 적혀 있었다. 덕분에 그는 30분이면 모든 결제를 끝낼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앞에는 그저 거대한 종이산이 있을 뿐이었다. 빌리오 머글, 욕설이 절로 터져 나왔다. 그는 처음으로 깨닫기 시작했다. 한서연이 했던 일은 그저 커피를 타고 일정을 관리하는 수준의 일이 아니었다. 그녀는 K그룹이라는 거대한 기계의 모든 톱니바퀴에 기름을 치고 조이고 때로는 직접 톱니바퀴가 되어 시스템 전체를 움직이던 심장부였다. 그 후 며칠 동안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다.
해외에서 걸려온 중요한 전화를 유라가 대수롭지 않게 여겨 메모를 남기지 않는 바람에 수백억 원짜리 계약이 틀어질 뻔했다. 지훈이 몇 달 전 지시했던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물었을 때 유라는 그 프로젝트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다. 서연이라면 그의 지시 하나하나를 별도의 시스템에 기록하고 주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체크해 보고했을 것이다. 지훈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고 사소한 실수에도 직원들을 몰아붙였다. 유라에게 퍼붓는 질책의 강도도 날이 갈수록 높아졌다. 이딴 식으로 할 거면 당장 그만둬. 초등학생도 너보다는 잘하겠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더 노력할게요. 유라가 눈물을 흘릴 때마다 지우는 죄책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다. 왜 그녀는 한서연처럼 하지 못하는 걸까? 왜 그 간단한 것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걸까? 그의 머릿속은 온통 떠나버린 서연의 빈자리로 가득 찼다. 어느 날 오후 그는 중요한 M&A 관련 법률 검토 자료를 찾기 위해 자신의 개인 서재를 뒤지고 있었다. 서연이 관리할 때는 모든 것이 칼같이 정리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1시간 넘게 서류 더미와 씨름하던 그는 결국 포기하고 책상에 주저앉았다. 그때 그의 눈에 서랍 한 구석에 놓인 작은 USB 하나가 들어왔다. 개인 자료라고 적힌 낡은 라벨. 호기심에 USB를 노트북에 꽂자 그 안에는 권지훈 사용 설명서라는 이름의 파일이 있었다. 파일을 열어본 지훈의 눈이 커졌다. 그것은 지난 10년간 서연이 기록해온 권지훈에 대한 모든 것이었다. 그가 좋아하는 커피 원두의 종류와 가장 맛을 잘 느끼는 온도,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타나는 미세한 버릇들, 그가 선호하는 보고서의 글씨체와 줄 간격,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는 반드시 클래식 음악을 들어야 집중이 잘 되는 습관, 심지어는 그의 부모님 기일마다 그가 혼자 가는 추모 공원과 그가 좋아하는 꽃의 종류까지. 파일을 스크롤해 내려갈수록 지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업무 매뉴얼이 아니었다. 한 인간에 대한 10년의 애정과 관심, 그리고 지독한 관찰이 없이는 결코 만들어질 수 없는 기록이었다. 그는 자신이 기억하지도 못하는 사소한 습관들까지 모두 기억하고 있는 서연의 집요함에 소름이 돋았다. 파일의 마지막 부분에는 비상 연락망이라는 섹션이 있었다. 그가 위기에 처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각계각층의 인물 리스트였다. 그런데 그들 중 상당수는 K그룹의 공식적인 파트너가 아니었다. 서연의 대학 선배 그녀가 개인적으로 후원하던 장학생 출신의 변호사, 그녀의 아버지가 예전에 도와주었던 작은 공장의 사장, 모두 그녀가 한서연이라는 개인의 이름으로 쌓아 올린 인맥들이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오직 권지훈을 위해 준비해 두었던 것이다. 심장이 무겁게 내려앉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지훈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잃어버린 것은 유능한 비서 한 명이 아니었다. 자신의 절반, 어쩌면 전부였을지도 모르는 존재를 제 손으로 내쫓아 버린 것이었다. 그날 밤 지훈은 텅 빈 집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처리해야 할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서연이 사라진 후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주변을 둘러싼 완벽한 질서와 성공이 온전히 자신의 것이 아니었음을 인정해야만 했다. 그 모든 것의 뒤에는 언제나 그녀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인터폰의 단축 1번 버튼을 눌렀다. 10년간 그의 부름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네 회장님이라고 답하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수화기 저편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다. 텅 빈 비서실의 정막만이 차갑게 흘러 들어올 뿐이었다. 그 순간 지훈은 가슴 한구석에 거대하고 차가운 구멍이 뚫린 듯한 공허함을 느꼈다. 그것은 후회와는 다른 자신의 일부가 송두리째 도려내진 것 같은 생경한 상실감이었다. 그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이 지독한 상실감은 앞으로 그가 치르게 될 대가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한서연이 남긴 공허함은 단순한 업무의 비효율을 넘어 K그룹의 심장부를 좀먹는 암세포처럼 번져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암세포는 그룹의 명운을 뒤흔들 치명적인 위기로 터져 나왔다. 프로젝트 헬리오스, 2년간 공들여온 유럽 최대 신재생 에너지 기업 솔라리스와의 인수합병 건이었다. 권지훈이 K그룹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삼은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였다. 최종 계약서 서명만을 남겨둔 상태였고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다. 한서연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사건은 최종 협상 테이블에서 터졌다. 솔라리스 측 변호인단이 계약서의 특정 조항에 대해 날카롭게 문제를 제기했다. 현지 법규와 미묘하게 충돌하는 아주 작지만 치명적인 독소 조항이었다. 그 조항이 그대로 통과되었다면 K그룹은 향후 10년간 막대한 금액의 환경 부담금을 떠안게 될 판이었다. 권지훈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한서연이 있었다면 그녀는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계약서에 쉼표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이런 함정을 찾아냈을 것이다. 하지만 이뮤라가 검토한 보고서에는 특이사항 없음이라는 글자만 앵무새처럼 적혀 있었다. 결국 협상은 결렬되었고 K그룹의 주가는 폭락했다. 2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다. 내보내. 집무실로 돌아온 지우는 닥치는 대로 물건을 집어 던졌다. 책상 위에 서류와 컴퓨터가 바닥에 나뒹굴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이뮤라만의 실수가 아니었다. 최종 결정권자는 자신이었고 한서연의 부재로 인해 자신의 판단력이 얼마나 무뎌졌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을 뿐이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임유라가 겁에 질린 얼굴로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지훈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다. 더 이상 그녀의 눈물과 연약함에 속아 넘어갈 여유가 없었다. 이 모든 혼돈의 시작이었던 프로젝트 제우스 유출 사건. 그는 그 진실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해야만 했다. 김 팀장, 당장 내 방으로 들어와. 지훈은 K그룹 내에서도 극소수만 아는 내부 감사팀의 수장 김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그룹 내 어떤 성격도 감시하고 조사할 수 있는 오직 회장 직속의 비밀 조직이었다. 2달 전 있었던 프로젝트 지수 유출 사건 처음부터 끝까지 남김없이 재조사해. 내가 놓친 게 있을지도 몰라. 관련된 모든 인물의 통신 기록, CCTV, 금융거래 내역까지 샅샅이 뒤져. 단 절대 외부에 알려져선 안 돼. 지훈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다. 김 팀장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조사는 신속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판도라의 상자는 생각보다 훨씬 더 추악한 진실을 담고 있었다. 첫 번째 증거는 CCTV 영상이었다. 기존에 보안팀이 제출했던 영상은 서버실 복도를 비추는 각도였다. 하지만 김 팀장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반대편 물류 창고 쪽에 CCTV를 확보했다. 그 영상에는 사건 발생 추정 시각 임유라가 보안팀 직원의 옷을 입고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서버실 후문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희미하게 포착되어 있었다. 두 번째는 디지털 포렌식 결과였다. 임유라가 실수로 포맷했다던 개인 노트북에서 삭제된 이메일이 복구되었다. 거기에는 태성전자 측 브로커와 접촉하며 K그룹의 내부 정보를 넘기는 대가로 거액의 돈과 정규직 채용을 약속받은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녀는 한서연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K그룹의 미래를 팔아넘긴 것이다. 조사 결과가 보고될수록 지우는 숨을 쉴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에 치를 떨어야 했다. 한 여자의 가증스러운 연기에 속아 10년간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사람에게 배신자라는 낙인을 찍고 내쫓았다. 임유라, 이 여자에 대해 더 알아봐. 과거 행적까지 전부. 며칠 후 김 팀장이 가져온 추가 보고서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임유라는 결코 순진한 사회초년생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전에도 여러 회사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며 비슷한 방식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동료를 모함했던 전적이 있었다. 하지만 언제나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며 자신의 흔적을 지워왔다. 그녀의 연약함은 먹잇감을 사냥하기 위한 가장 정교한 위장이었던 셈이다. 진실이 드러날수록 한서연에 대한 죄책감은 지훈의 심장을 짓눌렀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그녀의 흔적을 쫓기 시작했다. 그녀가 지난 10년간 K그룹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그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녀의 희생들을 알고 싶었다. 결과는 참혹했다. 5년 전 K그룹의 한 계열사가 유동성 위기에 처했을 때 지훈은 해외 출장 중이었다. 그가 사실을 알기도 전에 위기는 조용히 해결되었다. 그는 당시 재무팀의 유능한 대처 덕분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한서연이 자신의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 강남의 빌딩을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아 비밀리에 회사의 부도를 막았던 것이다. 그녀는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이후 3년간 월급의 대부분을 쏟아부어야 했다.
3년 전 신입사원의 중대한 실수로 수십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을 때 지우는 불같이 화를 내며 해당 직원을 해고하려 했다. 그때 서연이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며 나섰다. 그녀는 자신의 연봉을 삭감당하고 심할서까지 써야 했다. 지우는 그저 그녀가 부하 직원을 감싸는 유능한 상사라고만 여겼다.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그 신입사원은 지훈이 아끼던 은사의 아들이었다. 그녀는 그를 곤란한 상황에 처하지 않게 하기 위해 그리고 젊은 직원의 미래를 위해 기꺼이 오명을 뒤집었었던 것이다. 그녀의 희생은 끝이 없었다. 그가 위장병으로 쓰러졌을 때 밤새 병상을 지키며 죽을 떠먹여준 사람도 그녀였다. 그의 아버지가 남긴 낡은 시계가 고장났을 때 전국을 수소문해 장인을 찾아내 완벽하게 수리해온 사람도 그녀였다.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그는 그녀의 헌신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다. 그것이 그녀의 일이라고 생각했다. 지우는 집무실 바닥에 주저앉아 신음했다.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것 같았다. 그는 사랑과 헌신을 구분하지 못했고 진실과 거짓을 알아보지 못했다. 스스로의 눈을 멀게 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제 손으로 내던졌다. 그날 저녁 지우는 임유라를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는 차가운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다. 유라는 최종 계약에 실패한 것에 대해 또다시 질책을 받을까 두려워하며 안절부절 못했다. 회장님, 솔라리스 건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꼼꼼히 살폈어야 했는데 그럴 필요 없어. 지훈이 나지막이 말했다. 이렇게 합이 다 끝났으니까. 네. 유라가 의아한 표정을 짓는 순간 집무실에 대형 스크린이 켜졌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그녀가 보안팀 직원의 옷을 입고 서버실로 향하는 CCTV 영상이었다. 이어서 그녀가 브로커와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과 계좌 입금 내역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유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가식적인 미소와 눈물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경악과 공포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이게 다 뭐예요? 말도 안 돼. 이건 조작된 거예요. 조작.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의 눈빛은 지독한 경멸과 자기 혐오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내가 얼마나 우스웠을까. 내깟 계집애의 눈물 연기에 속아 10년 지기를 내친 병신 같은 놈으로 보였겠지. 궁지에 몰린 유라는 마침내 본색을 드러냈다. 그녀는 더 이상 울먹이지 않았다. 대신 날카로운 증오가 담긴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래, 내가 했어. 그래서 뭐 당신이 그렇게 만든 거잖아. 늘 한서연 그 여자 그림자 뒤에서 내가 얼마나 발버둥 쳤는지 알아? 당신처럼 잘나고 눈먼 남자를 차지하려면 그 정도 수고는 해야지. 속아 넘어간 당신이 바보 아니야. 그녀의 악다구니는 지훈에게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자신의 어리석음을 절감하고 있었으니까. 그는 유라의 턱을 거칠게 붙잡고 싸늘하게 말했다. 내온 해고야. 그리고 내일 아침 우리 회사 법무팀이 널 업무상 배임 산업 스파이 혐의로 고소할 거다. 내 인생에서 가장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지. 내 모든 걸 걸어서. 지훈이 손을 놓자 유라는 바닥에 주저앉아 절규했다. 하지만 지훈은 더 이상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의 시선은 창밖 그리고 서연이 앉아있던 텅 빈 책상으로 향해 있었다. 임유라를 처리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조금도 편해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진실을 알게 된 지금 그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한서연에게 어떻게 용서를 빌어야 할까? 아니, 용서를 빌 자격이라도 있는 걸까? 그는 비틀거리며 서연의 책상으로 다가갔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한 책상 위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10년의 세월이 하룻밤의 꿈처럼 증발해버렸다. 그는 차가운 책상 표면을 어루만지며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 한때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이름을 부르며 짐승처럼 절규했다. 세어연아, 한서연, 내가 잘못했다. 하지만 그의 처절한 후회는 텅 빈 집무실의 정막 속으로 공허하게 흩어질 뿐이었다. 죄책감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인간의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들며 자라난다. 권지훈에게 그 생물은 한서연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는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그녀의 환영에 시달렸다. 질책하는 듯한 혹은 슬픔에 잠긴 듯한 그러나 언제나처럼 무표정한 그 얼굴. 그는 그 환영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죄를 조금이라도 씻기 위해 그녀를 찾아야만 했다. 찾아내. 대한민국 땅을 전부 파헤쳐서라도 한서연 실장을 찾아내
지우는 K그룹의 정보력과 자신의 사제를 총동원했다. 국내 최고의 사설 탐정업체와 전직 국정원 요원으로 구성된 팀까지 고용했다. 그들은 그녀의 금융기록, 통신 내역, 출입국 기록 등 모든 것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것은 완벽한 벽이었다. 한서연은 증발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지워버렸다. 그녀는 K그룹을 떠나기 한 달 전부터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주거래 은행 계좌를 해지하고 현금만을 사용했다. 10년간 써온 휴대폰 번호를 없애고 대포폰조차 만들지 않았다. 인터넷 기록, SNS 계정은 흔적도 없이 삭제되어 있었다. 그녀가 살던 오피스텔의 CCTV 기록은 공교롭게도 시스템 오류로 그날의 기록이 모두 사라져 있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서 지우는 그녀가 자신에게 복수하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꾸민 것이 아닐까 하는 섬뜩한 생각마저 들었다. 수색이 성과 없이 며칠을 넘기자 지우는 텅 빈 그녀의 오피스텔을 찾았다. 관리인의 허락을 받아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그는 숨을 멈췄다. 그곳은 10년간 사람이 살았던 공간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텅 비어 있었다. 가구도 장식품도 그 어떤 생활의 흔적도 없었다. 마치 모델하우스처럼 차갑고 비인간적인 공간이었다. 그녀는 이 삭막한 곳에서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았던 걸까? 그는 그녀에 대해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거실을 둘러보던 그의 발치에 무언가 걸렸다. 낡은 사진 앨범이었다. 그녀가 미처 챙기지 못한 유일한 물건인 듯했다. 떨리는 손으로 앨범을 펼친 지훈의 눈에 들어온 것은 그의 사진들이었다. K그룹 창립 기념식에서 연설하는 모습, 해외 출장지에서 피곤해 지쳐 조는 모습, 직원들과의 회식에서 드물게 웃는 모습. 전부 그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순간들이었다. 그리고 앨범의 마지막 장 낡은 흑백 사진 속에는 교복을 입은 앳된 서연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서연과 꼭 닮은 중년 부부가 인자한 미소로 서 있었다. 사진 뒤에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엄마, 아빠와 함께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그녀가 고아인 줄로만 알았다. 그녀는 자신의 개인사에 대해 단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고 그 역시 물어볼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지우는 앨범을 가슴에 품고 주저앉았다. 그는 그녀의 10년을 곁에 두었지만 정작 그녀의 삶 속에는 단 한 발자국도 들어가 보지 못했다. 그날 이후 지훈의 일상은 기억과의 싸움이 되었다. 모든 공간, 모든 사물이 그녀를 떠올리게 했다. 어느 늦은 밤 위스키를 마시기 위해 집무실의 민이 바로 향했을 때였다. 그는 진열장에서 로얄 살루트 38년산을 꺼내 들었다. 2년 전 파리 출장길 그는 지독한 감기 몸살에 시달렸다. 호텔 방에 틀어박혀 끙끙 앓고 있을 때 서연이 약과 함께 이 위스키를 내밀었다. 회장님, 스코틀랜드에서는 이 술을 생명의 물이라고 부릅니다. 약 드시고 이거 한 잔만 드시고 푹 주무세요. 그는 짜증을 내며 그녀를 쫓아냈었다. 일이나 할 것이지 웬 술 타령이냐며. 하지만 그녀가 나간 뒤 그는 몰래 그 위스키를 마셨고 신기하게도 다음 날 아침 몸이 한결 가벼워졌던 기억이 났다. 그는 그때 그녀의 행동을 주제넘은 참견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서투르지만 진심 어린 걱정이었다. 그는 차가운 위스키 병을 든 채 한참을 서 있었다. 또 한 번은 중요한 투자 설명회를 앞두고서였다. 발표 자료가 마음에 들지 않아 밤을 새우며 직접 수정하고 있었다. 새벽 3시가 넘은 시각, 비서실의 불이 아직 켜져 있는 것을 보고 의아하게 생각했다. 문을 열자 서연이 소파에 웅크린 채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김이 나는 죽과 위장약이 놓여 있었다. 그는 그녀를 깨우지 않고 조용히 문을 닫고 나왔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그녀가 준비해준 죽을 먹었고 그녀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당연한 업무의 연장이라고 생각했다. 자신을 보좌하는 비서의 의무. 하지만 아니었다. 그것은 의무를 넘어선 헌신이었다. 기억은 끝없이 그를 괴롭혔다. 그가 무심코 뱉었던 가시 돋친 말들, 그녀의 노력을 당연하게 여겼던 순간들, 그녀의 희생을 외면했던 자신의 오만함이 밤마다 악몽이 되어 그를 찾아왔다. K그룹의 총수 권지우는 사라지고 후회와 자책으로 망가진 한 남자만이 남아있었다. 그의 부재는 회사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쳤다. 중요한 결정들은 계속해서 미루어졌고 그의 불안정한 상태를 눈치챈 이사들은 서서히 자신의 세력을 키우기 시작했다.
K그룹이라는 거대한 배는 선장을 잃은 채 망망대해를 표류하기 시작했다. 한 달이 지났다. 수색팀은 여전히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다. 지우는 거의 폐인처럼 변해갔다. 면도는커녕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는 매일 밤 텅 빈 서연의 책상 앞에 앉아 마치 그녀가 거기 있는 것처럼 혼잣말을 했다. 서연아, 어디 있는 거니? 내가 잘못했다. 제발 돌아와줘. 뭐든지 할게.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할 테니까. 응. 그의 애원은 그러나 대답 없는 메아리가 되어 차가운 공기 속에 흩어질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잠 한숨 못 자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운 그에게 김 팀장으로부터 긴급 연락이 왔다. 회장님, 드디어 실마리를 찾은 것 같습니다. 지우는 미친 듯이 수화기를 붙잡았다. 어디야? 어디서 찾았어? 한서연 실장. 아니, 한서연 씨는 국내에 없습니다. 저희가 돈 세탁 전문 브로커를 통해 자금 흐름을 역추적한 결과 한서연 씨가 차명으로 스위스 취리 희행편도 항공권을 구매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스위스 취리 희? 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김 팀장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항공권 예매 시점이 2달 전입니다. 2달 전 임유라가 프로젝트 제우스의 정보를 유출하고 서연에게 누명을 씌우기 훨씬 이전이었다. 그것은 임유라가 그의 환심을 사기 시작하고 그가 서서히 서연을 멀리하기 시작했던 바로 그 시점이었다. 순간 지훈의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 덮쳤다.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의 마음이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언젠가 자신이 그녀를 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전부 예감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비수를 꽂기만을 기다렸던 게 아니었다. 그의 배신을 묵묵히 지켜보며 조용히 자신만의 탈출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의 잔인한 해고 통보는 그녀에게 상처가 되었겠지만 결코 그녀의 계획을 막지는 못했다. 오히려 떠날 명분을 만들어준 셈이었다. 하하하. 지우는 허탈하게 웃었다. 그는 자신이 그녀를 버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는 버림받은 것이었다. 그녀의 거대하고 치밀한 계획 안에서 그는 한낱 어리석은 광대에 불과했다. 그녀가 자신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깊은 절망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준비했을지를 생각하자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스위스 취리히의 어느 거리에서 자신을 비웃고 있을까? 아니면 모든 것을 잊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을까? 어느 쪽이든 그는 그녀를 찾아야만 했다. 직접 그녀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야만 했다. 그것이 망가져버린 자신을 구원할 유일한 길이었다. 당장 취리히로 가는 비행기 준비해. 내가 직접 간다. 그의 목소리는 절박함과 신랏 같은 희망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권지훈의 취리히에서의 6개월은 지옥 그 자체였다. 그는 K그룹의 회장이라는 직함도 제국의 군주라는 자존심도 모두 내던진 채 오직 한 사람의 그림자를 쫓는 망령처럼 유럽의 도시들을 헤맸다. 그녀가 머물렀을지도 모를 호텔, 그녀가 걸었을지도 모를 거리, 그녀가 차를 마셨을지도 모를 카페. 그는 모든 곳에서 그녀의 흔적을 찾으려 애썼지만 한서연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그녀는 마치 공기 속으로 스며든 향수처럼 존재했다는 사실만이 희미하게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의 미친 듯한 탐색은 서울에 남겨진 K그룹을 서서히 침몰시키고 있었다. 총수를 잃은 제국은 방향키를 잃은 난파선과 같았다. 충신들은 그의 귀환을 기다리며 어떻게든 회사를 지탱하려 애썼지만 권력을 탐하는 자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들의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주가는 연일 폭락했고 경쟁사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K그룹의 핵심 사업 영역을 잠식해 들어왔다. 그리고 마침내 상처 입은 사자의 숨통을 끊기 위해 하이에나 떼가 나타났다. 아르수 수트레티지 에르스 스트래티지. 혜성처럼 나타난 유럽계 사모펀드였다. 그들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K그룹의 주식을 장내에서 무섭게 사들였다. 그들의 방식은 지독하게 정교하고 공격적이어서 K그룹의 방어는 속수무책으로 뚫렸다. 그들은 K그룹의 약점을 귀신같이 파고들었는데 그 약점들은 대부분 권지훈이 한서연을 내쫓은 후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해 발생한 것들이었다. 마치 내부 사정을 훤히 꿰뚫고 있는 사람처럼 그들은 K그룹의 가장 아픈 곳만을 골라 찔렀다. 결국 이사회는 스위스에 머물고 있는 지훈에게 최후 통첩을 보냈다.
당장 돌아와서 회사를 구하지 않으면 그들은 그를 회장직에서 해임하고 비상 경영체제를 선포하겠다고. 지우는 그제야 자신이 한서연을 찾는다는 명목 아래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를 깨달았다. 그녀를 잃은 것도 모자라 아버지와 그녀가 함께 지켜냈던 회사마저 잃을 수는 없었다. 6개월 만에 서울로 돌아온 권지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오만한 군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깊은 절망과 피로에 절어있는 한 남자가 서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는 언젠가 서연을 찾아 용서를 구하겠다는 희미하지만 꺼지지 않는 불씨가 남아있었다. 상황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다. RS 스트래티지는 이미 K그룹의 지분 30% 이상을 확보한 상태였다. 그들은 적대적 M&A를 공식적으로 선언했고 K그룹의 운명을 결정할 마지막 협상 테이블을 요구했다. 결전의 날 K그룹 타워의 최상층 회의실에는 비장한 공기가 감돌았다. 지훈과 K그룹의 임원들은 초조하게 RS 스트래티지 측 대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소문으로만 들었다. RS의 이번 M&A를 진두지휘하는 인물은 아이스 퀸이라 불리는 전설적인 투자 전문가라고. 인정사정 없는 일처리와 얼음처럼 차가운 협상 스타일로 월가에서도 악명이 높다고 했다. 지훈은 마른 입술을 축였다. 어떤 괴물이 나타나든 그는 싸워야만 했다. 이것은 단순히 회사를 지키는 싸움이 아니었다. 한서연에게 속죄할 기회를 얻기 위해 그가 돌아가야 할 자리를 지켜내는 싸움이었다. 오전 10시 정각 육중한 회의실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먼저 들어온 것은 RS 스트래티지의 변호인단과 분석가들이었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최고급 정장을 입은 그들은 자리에 앉자마자 노트북과 서류를 꺼내들며 기계처럼 움직였다. 그리고 잠시 후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와 함께 한 여자가 회의실 안으로 들어섰다. 순간 회의실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그녀는 어깨까지 내려오는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몸의 곡선을 따라 흐르는 날카로운 라인의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차갑도록 하얗고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깊은 눈은 회의실 전체를 한번 훑었다. 그녀의 존재감만으로도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한 압도적인 카리스마가 느껴졌다. 전설적인 아이스 퀸의 등장이었다. K그룹의 임원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침을 삼켰다. 하지만 권지훈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숨조차 쉴 수 없었다. 시간이 멈췄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자신의 심장이 미친 듯이 울리는 소리만이 귀를 때렸다. 지난 6개월간 꿈속에서도 애타게 그렸던 얼굴, 유럽의 모든 도시를 뒤지며 찾아 헤맸던 바로 그 사람이 그의 눈앞에 서 있었다. 한서연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알던 한서연이 아니었다. 그의 뒤에서 조용히 그림자처럼 존재하던 유능한 비서는 이제 없었다. 그의 작은 습관 하나하나를 챙기던 따뜻한 눈빛도 가끔씩 스치듯 보여주던 희미한 미소도 찾아볼 수 없었다. 지금 그의 앞에 서 있는 것은 완벽하게 낯선 여자였다. 냉혹한 승부사의 눈빛을 하고 그의 제국의 목에 칼을 겨누기 위해 돌아온 적이었다. 서연은 천천히 상석으로 걸어가 앉았다. 그녀의 시선은 회의실을 한 바퀴 돌아 마침내 맞은편에 앉은 권지훈에게 닿았다. 그 시선이 마주치는 찰나 지훈은 자신의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그녀의 눈에는 그 어떤 감정도 담겨있지 않았다. 놀라움도 반가움도 심지어는 증오나 경멸조차도 없었다.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보는 듯한 완벽한 무관심이었다. 지난 10년의 세월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지독한 무시였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권지훈 회장님. 그녀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예전처럼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권위가 서려 있었다. RS 스트래티지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대표 한서연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한서연 실장이 아닌 한서연 대표라고 소개했다. 그 짧은 호칭의 변화가 그와 그녀 사이에 놓인 거대한 강을 실감하게 했다. 지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멍하니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뇌가 작동을 멈춘 것 같았다. 그가 미친 듯이 찾아 헤매던 여인이 이제는 그의 숨통을 끊으려는 적이 되어 돌아왔다. 이보다 더 잔인하고 완벽한 복수가 또 있을까? 서연은 더 이상 그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다. 그녀는 옆에 앉은 변호사에게 고갯짓을 하며 회의의 시작을 알렸다.
그럼 K그룹의 인수 절차에 대한 최종 협상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녀의 선언과 함께 K그룹의 운명을 건 마지막 전쟁의 막이 올랐다. 권지훈은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인수전이 아니었다. 이것은 한서연이라는 여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시작한 과거와의 처절한 싸움이었다. 그리고 그 전쟁의 가장 큰 패배자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 협상 테이블은 전쟁터였다. 그리고 그 전쟁의 유일한 지배자는 한서연이었다. 그녀는 지난 10년간 권지훈의 그림자로 살며 흡수했던 K그룹의 모든 것을 무기로 사용했다. 그녀는 K그룹의 재무제표에 숨겨진 부실 자산을 권지훈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신사업의 치명적인 허점을, 심지어는 이사회 임원들 사이의 미묘한 권력 다툼까지 마치 자신의 손바닥을 들여다보듯 꿰뚫고 있었다. 그녀가 던지는 질문은 모두 K그룹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는 비수였고, 그녀가 제시하는 데이터는 K그룹의 방어 논리를 산산조각 내는 망치였다. 작년 4분기 북미 시장의 스마트폰 판매량이 급감한 원인을 단순한 시장 경쟁 심화로 분석하셨더군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알파텍과의 재계약 협상에서 시기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경쟁사보다 3개월이나 늦게 신제품을 출시할 수밖에 없었죠. 참고로 알파텍과의 협상을 책임지던 담당자는 한서연 실장의 부재 이후 권지훈 회장님과의 소통 부재를 이유로 사직했습니다. 현재 K건설이 추진 중인 동남아시아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는 겉보기엔 화려하지만 현지 정권의 정치적 리스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주먹구구식 투자입니다. 2년 안에 정권이 교체될 확률이 70%가 넘고, 이 경우 모든 계약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리스크에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권지훈 회장님. 서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지만 그 안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논리와 팩트가 담겨 있었다. K그룹의 임원들은 그녀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반박하려 입을 열 때마다 그녀는 더 상세한 데이터와 날카로운 분석으로 그들의 말을 막아버렸다. 하지만 권지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지금 기업의 존망이 걸린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와 마주하고 있었다. 그녀가 지적하는 모든 실패는 그가 그녀를 내쫓은 후에 발생한 것들이었다. 그녀의 모든 말은 당신은 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잔인한 선고처럼 들렸다. 그의 귀에는 그녀의 목소리가 아닌 10년간의 세월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만이 맴돌았다. 그의 침묵은 모두에게 다른 의미로 해석되었다. RS 측에게는 완벽한 승리를 예감하는 신호로, K그룹 임원들에게는 총수로서의 무능함과 무력함을 확인시켜주는 낙인으로 잠시 휴식을 요청합니다. 결국 K그룹 측 변호사가 백기를 들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미 승리를 확신하는 자의 여유가 묻어났다. 사람들이 하나둘 회의실을 빠져나가고 서연 역시 자료를 챙겨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 순간 지훈이 벌떡 일어나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그의 얼굴은 핏기 없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서연아.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비서도 대표도 아닌 그가 기억하는 그녀의 이름을. 서연의 움직임이 찰나의 순간 멈칫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평정을 되찾고 차가운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공과 사를 구분해 주시죠, 권 회장님. 지금은 협상 시간입니다. 제발 그만해. 내가 잘못했어. 내게 죽을 죄를 지었어. 지훈의 목소리가 처절하게 떨렸다. 그는 더 이상 K그룹의 회장이 아니었다. 그는 용서를 구걸하는 죄인이었다. 내가 미쳤었나 봐. 그깟 계집애의 연기에 속아서 10년 동안 내 곁을 지켜준 너를 내 손으로 내쳤어. 매일 밤 네가 없는 사무실에서, 네가 없는 집에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어. 널 찾으려고 유럽 전체를 다 뒤졌어. 제발 용서해달라고 무릎이라도 꿇고 빌고 싶어서. 그는 두서없이 자신의 후회와 고통을 쏟아냈다. 그녀가 없는 동안 자신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그녀의 소중함을 얼마나 늦게 깨달았는지.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서연은 그의 모든 말을 묵묵히 듣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 어떤 표정의 변화도 없었다. 그의 절규가, 그의 눈물이 그녀의 얼어붙은 마음에 닿지 못하는 듯했다. 마침내 지훈의 말이 끝나자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후회라. 그녀는 나지막이 읊조렸다.
권지훈 회장님, 당신의 후회는 여기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화폐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저지른 행동을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그 행동으로 인해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결과를 후회하는 것뿐이지.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 송곳처럼 지훈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당신은 비서 한서연을 죽였습니다. 당신의 불신과 오만함으로 10년의 시간을 바친 한 여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했죠. 하지만 덕분에 저는 다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RS 스트래티지의 한서연 대표는 당신이 죽인 그 여자의 잿더미 위에서 피어난 존재입니다. 그러니 어쩌면 당신에게 감사해야 할지도 모르겠군요. 그녀의 말에는 가시 돋친 증오보다 더 무서운 모든 감정이 소거된 완벽한 냉정함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이미 그에 대한 모든 기대를, 모든 미련을 버린 것이다. 지난 10년의 세월은 당신에게 아무 의미도 없었던 거야. 지훈이 마지막 희망을 걸고 물었다. 이미요, 있었죠. 아주 비싼 값을 치른 수업이었습니다.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고 결국 기댈 것은 나 자신뿐이라는 것을 가르쳐준, 그리고 권지훈이라는 남자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어리석을 수 있는지를 똑똑히 알게 해준 수업이었죠. 그녀의 마지막 말은 지훈의 남은 희망마저 산산조각 냈다. 그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다. 서연은 더 이상 그를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듯 몸을 돌렸다. 이제 개인적인 감상에 젖을 시간은 끝났습니다.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시죠. 그녀가 다시 회의실로 향하려 할 때 지훈이 다급하게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원하는 게 뭐야? 돈 아니면 내 사과.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할게. K그룹, 이거 다 너 가져도 좋아. 그러니까 제발 예전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서연이 그의 손을 뿌리치며 말을 끊었다. 그녀의 눈빛이 처음으로 경멸의 빛을 띠었다. 이건 당신이 주고 말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K그룹은 이제 내 손안에 있어요. 이 협상은 당신에게 마지막 자비를 베푸는 것뿐이니까. 그녀는 다시 차가운 비즈니스맨의 얼굴로 돌아와 그에게 마지막 선택지를 던졌다. 하지만 당신이 정말로 변했다고 했으니 증명할 기회를 드리죠. 그녀는 서류 가방에서 두 종류의 계약서를 꺼내 그의 앞에 놓았다. 첫 번째 계약서입니다. 당신은 회장직을 유지하고 당신 개인 재산의 일부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 대가로 당신은 프로젝트 주스 유출 사건의 최종 책임이 자신에게 있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당시 당신을 끝까지 믿고 보좌했던 몇몇 충신들을 책임자로 지목해 해고해야 합니다. K그룹의 명예는 땅에 떨어지겠지만 당신 개인은 살아남겠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지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리고 두 번째 계약서, 당신은 K그룹 회장직에서 즉시 사퇴하고 당신이 가진 모든 지분을 우리에게 백지 위임해야 합니다. 당신은 빈털터리로 쫓겨나겠죠. 그 대신 RS 스트래티지는 K그룹의 고용 승계를 100% 보장하고 직원들의 미래를 위해 추가적인 투자를 약속하겠습니다. 당신의 제국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당신의 제국을 만들었던 사람들을 지킬 것인가? 그것은 악마의 선택이었다. 과거의 오만한 권지훈이라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첫 번째를 선택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서연은 그의 흔들리는 눈빛을 마지막으로 쳐다본 뒤 차갑게 돌아섰다. 친분 드리겠습니다. 1분 뒤에 당신의 선택을 들으러 오죠. 도각. 그녀의 하이힐 소리가 멀어지고 지훈은 두 개의 계약서 앞에 홀로 남겨졌다. 그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히 회사의 운명을 결정하는 선택이 아니었다. 이것은 지난 10년의 과오를 책임지고 자신이 어떤 인간인지를 증명해야 하는 마지막 시험대였다. 센 분, 권지훈에게 주어진 시간은 찰나와도 같았지만 그 안에는 그의 지난 10년, 아니 39년 인생 전체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회의실의 거대한 시계 초침 소리가 그의 심장 소리처럼 크게 울렸다. 그의 눈앞에는 두 개의 계약서, 두 개의 미래가 놓여 있었다. 첫 번째 계약서는 과거의 권지훈을 위한 것이었다. 오만하고 이기적이며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충신을 제물로 바쳤을 남자. 그는 그 계약서에 서명함으로써 자신의 목숨은 부지할 수 있겠지만 영원히 자신의 영혼을 팔아넘기게 될 것이었다. 그는 한서연에게 증명하기는커녕 그녀가 경멸했던 바로 그 남자가 자신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꼴이 될 터였다. 두 번째 계약서는 그것은 미지의 영역이었다.
모든 것을 잃고 빈털터리가 되는 길. 그가 평생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길이었다. 하지만 그 길 끝에는 그가 지켜야 할 사람들의 미래가 있었다. 그를 믿고 따랐던 수많은 준본 직원들을, 그리고 그 직원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던 한서연의 그림자가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어들었다. 그의 뇌리에는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서연과 함께 밤을 새우며 회사를 위기에서 구해냈던 순간들. 그녀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무의식적으로는 그녀에게 얼마나 의지하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들.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그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그녀를 잃어버렸던 그날의 통렬한 후회.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권지훈이 아니었다. 한서연을 잃어버린 6개월의 지옥 같은 시간은 그의 오만함의 껍질을 벗겨내고 그 안에 숨겨져 있던 나약하지만 진실한 인간을 끄집어냈다. 그는 이제 알았다. 진정한 제왕은 성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백성을 지키는 자라는 것을. 망설임은 길지 않았다. 그는 두 번째 계약서를 자신의 앞으로 끌어당겼다. 그리고 마지막 서명란에 조금은 떨리지만 단호한 필체로 자신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다. 권지훈. 마지막 획을 긋는 순간 그는 이상하리만치 평온함을 느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모든 것에서 해방된 듯한 기분이었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정확히 10분 뒤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서연이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명된 계약서를 보고 잠시 걸음을 멈췄다. 그녀의 시선은 지훈이 선택한 계약서와 그 위에 적힌 그의 이름에 한참 동안 머물렀다. 그녀의 포커페이스에 처음으로 미세한 균열이 있는 것을 지훈은 놓치지 않았다. 선택하셨군요.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아까와 같은 날카로운 가시는 느껴지지 않았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마주보았다. 그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었다.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진 한 명의 남자였다. 내 제국을 세운 것은 나 혼자만의 힘이 아니었어.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눈물이 있었고, 그리고 네 10년이 있었지. 그걸 지킬 수만 있다면 나 하나쯤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읽을 수 없는 그녀의 깊은 눈동자 속에서 수만 가지 감정이 소용돌이치는 듯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얼어붙었던 입가에 희미하다 못해 거의 보이지 않는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지훈이 서명한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것을 반으로 다시 반으로 찢어버렸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다. 지훈 역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뮤슨. 이 테스트는 끝났습니다, 권지훈 씨. 그녀는 처음으로 그를 회장님이 아닌 권지훈 씨라고 불렀다. 제가 원했던 것은 K그룹의 파멸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파멸도 아니었고요. 제가 보고 싶었던 것은 당신이 정말로 변했는지, 자신의 과오로부터 무언가를 배웠는지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서류 가방에서 세 번째 계약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은 인수 계약서가 아닌 합병 및 공동 경영 계약서였다. RS 스트래티지는 K그룹을 적대적으로 인수하는 대신 전략적 파트너로서 합병할 것을 제안합니다. K그룹의 기술력과 RS의 자본 및 글로벌 네트워크를 결합한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거대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녀는 지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마지막 조건을 말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K그룹의 새로운 이사회는 RS와 K그룹이 동등한 지분을 가지며 공동 의장은 권지훈 대표와 저 한서연이 맡게 될 겁니다. 그것은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그녀는 그를 파멸시키는 대신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다. 하지만 예전과 같은 죽음과 그림자의 관계가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서 함께 나아갈 기회였다. 그녀는 그를 파괴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를 그리고 자신을 그리고 그들이 함께 만들었던 K그룹을 다시 세우기 위해 돌아온 것이었다. 지훈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하고 치밀어 올랐다. 그것은 안도감이었고 감사함이었으며 그리고 너무 늦게 깨달아버린 한 여자에 대한 미안함과 사랑이었다. 서연아, 아직 대답을 듣지 못했는데요, 권 대표님. 그녀는 의도적으로 그의 말을 끊으며 비즈니스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다. 지우는 희미하게 웃었다. 그는 알 수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결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너무 많은 상처와 후회가 그들 사이에 강처럼 흘렀다. 하지만 어쩌면 그래서 더 다행인지도 몰랐다. 과거의 불평등하고 일방적인 관계가 아닌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을 테니까. 그는 그녀가 내민 계약서 위로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Gijoy. 그의 짧은 대답에 서연의 입가에 마침내 누구든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선명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것은 지난 10년간 그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였다.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것은 후회로 끝난 사랑 이야기가 아닌 상처를 딛고 일어선 두 사람이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미래를 써 내려가는 성숙하고 단단한 파트너십의 연대기가 될 것이었다. 회장실 창밖으로 서울의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